오늘 학습을 통해 우리는 붕당 정치의 전개 양상과 변질 과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비변사의 기능 확대와 군사제도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훈구파와 살인파가 대립하는 가운데 4번의 사화가 일어났던 것 기억하죠? 사림 세력이 마지막 승자가 되었잖아요. 사림이 훈구를 이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서원, 향약을 통해서 계속 힘을 길렀기 때문에 사화에서 그렇게 큰 피해를 입고도 결국 승리했습니다. 사림이 조정을 장악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원에서 계속 사림이 배출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벼슬 하고 싶은 사람의 수는 굉장히 많은데 관직의 수가 정해져 있으니 서로 경쟁이 붙겠죠. 관직 쟁탈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인끼리, 같은 편끼리 갈라서 싸우게 됩니다. 이 편을 바로 붕당이라고 해요. 조정에는 논쟁거리가 끊이지 않았고 큰 논쟁거리가 생길 때마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한 목소리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붕당을 이루게 되었어요. 선조 때에 처음 붕당이 생겨난 뒤에 조선의 정치는 근 200년 동안 여러 붕당 사이의 대립과 균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시작은 살인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 데에서부터였어요. 대체 뭐를 두고 싸우느냐? 관직 중에서도 이조전랑과 같은 요직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처음에 나눠진 것은 동인과 서인이었어요. 이 둘로 나뉘게 된 계기는 앞서 말한 이조전랑. 이조전랑이 어떤 관직이냐?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리예요. 의정부 6조에서 2호 예병 형공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때 2조의 전랑직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전랑직이 품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 인사권을 쥐고 있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앞서 붕당 인사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2조 전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김효원과 심의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는데 김효원의 집이 서울에서 동쪽에 있다 해서 동인, 심의겸이 서쪽에 살아서 서인,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별거 아니죠? 눈에 보이는 계기는 벼슬자리였지만 이들을 뚜렷하게 갈라서게 만든 것은 정치에 대한 입장 차이였어요. 명종의 어머니였던 문정왕후 기억나시나요? 그 문정왕후 일가가 권력을 틀어쥐고 정치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았던 게 바로 얼마 전 일이잖아요. 그러니 왕의 외가 친척, 즉 외척들이 함부로 정치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죠. 이때 동인들은 왕의 외가 세력은 아예 조정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라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서인들은 외척은 경계해야 마땅하나 조정에서 모두 쫓아낼 필요까진 없다고 봤어요. 씨를 말려버리자 강력하게 주장하는 동인, 살살해 하는 서인, 이렇게 나뉜 겁니다. 동인과 서인은 나라의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대립하며 엎치락 뒤치락 힘을 겨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동인은 서인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시 두 무리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서인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취한 이들을 북인이라고 했고 온건한 입장을 보인 이들을 남인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서인들에 비해 동인들이 숫자도 많았던 데다가 다양한 학풍을 물려받은 이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향에 따라 다시 나뉜 거예요. 특히 임진왜란 때 활약을 한 홍의장군 곽재우 기억나시죠?
그 곽재우도 북인이었고요. 그 밖에 여러 명의 의병장을 낸 북인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전쟁 기간 동안 직접 백성들과 함께 왜군에 맞서 싸웠던 광해군도 북인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 광해군이 왕위에 있던 기간에는 북인들이 제일 힘이 셌어요. 그런데 광해군이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이 북인 세력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광해군과 북인은 완전히 소멸되었고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우는데 앞장선 것들은 서인이었어요. 그리고 남인들도 살짝 숟가락을 얹었고요. 인조 반정 이후 남인과 서인은 연합을 해서 인조 때에 이어 효종 때까지 조정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했답니다. 이쯤에서 붕당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꼭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초기의 붕당 정치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붕당은 학문이나 정치에 대한 생각에 따라 모인 집단이라고 했죠. 그러니 서로 다른 붕당끼리는 좀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상대편이 잘못하는 것은 없는지 경계했고 반대로 허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죠. 한편으론 신하들이 이렇게 사사건건 날을 세우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왕도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쥐고 흔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 여러모로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붕당 정치는 차츰 변해갑니다. 붕당 정치에서 분탕질 정치로의 둔갑. 애니메이션으로 봤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인조는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반발하면서 어떤 정부를 취했죠? 바로 친명배금 정책이었죠. 이 때문에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고 그의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어찌 되었죠? 청나라 볼모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던 첫째 아들 소현세자는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했고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효종이죠. 효종이 인조의 뒤를 잇게 되죠. 여기서 잠깐 인조가 아주 어린 신부를 맞이했거든요. 아들 효종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린 새어머니였어요. 그 어린 새어머니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효종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볼게요. 자, 그러면서 남인과 서인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예속 논쟁이라는 거예요. 이 예속 논쟁이 뭐냐? 효종의 새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동안 입어야 하느냐? 효종이 죽었는데 상복을 몇 년 동안 입어야 하느냐를 두고 벌어진 논쟁입니다. 서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효종이 맏아들이 아니니까 보통 사대부 집안에서 하듯이 1년 동안만 상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남인들은 왕이 일반 사대부와 똑같을 수 없다. 효종은 맏아들처럼 대우해서 자의대비가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양쪽 신하들이 옥신각신 논쟁을 벌일 때 당시의 왕이 누구겠어요? 광인효현, 바로 현종이죠. 현종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멘붕 상황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서인의 손을 들어줘요. 이게 1차 예속 논쟁입니다. 이때 자의대비 상복을 1년 입었네요. 이 골 때리는 논쟁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의대비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신 상황에서 효종의 왕비가 죽으니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겼죠. 서인들은 둘째 며느리의 상인이 자의대비는 상복을 9개월 동안 입어야 된다고 했고 남인들은 이번에도 역시 맏며느리처럼 대우해서 1년 동안 입어야 한다고 했어요.
현종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1차처럼 서인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근데 가만히 이 모습을 보니까 서인들이 좀 괘씸한 거예요. 서인들의 주장은 뭐냐? 왕이나 사대부나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예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반면 남인들은 그래도 왕인데 좀 스페셜하게 대우해줘야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현종은 결국 2차 예송 논쟁에서 남인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죠. 지금 우리 눈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당시 신하들에게는 이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붕당 정치의 변질은 숙종 때 더욱 심각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전개되었던 정치가 뭐냐? 바로 환국 정치라는 겁니다. 환국. 환국에서 환은 바뀔 환자예요. 국면이 확확 바뀐다. 손바닥 뒤집듯이 확확 바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붕당 간의 다툼을 보고 자란 숙종은 신하들에게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강하게 세워야겠다고 생각했고 양쪽 붕당이 번갈아 가면서 조정 일을 맡아보도록 했어요. 한 번은 서인 쪽에 몰아줬다가 또 한 번은 남인 쪽으로 몰아주고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다들 숙종의 눈치만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조선 역대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구사한 왕을 한번 꼽아보라 라고 하면 저는 숙종을 꼽을 것 같아요. 환국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 두 왕실 여인이 있었죠. 숙종하면 떠오르는 여인이 누구죠? 장희빈. 장희빈은 궁녀였다가 숙종의 눈에 띄어서 후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장희빈은 원래 남인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장희빈이 숙종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들까지 낳아서 남인들은 기세가 등등했고 반대로 서인들은 장희빈이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인현왕후는 서인 집안 출신이었죠. 남인들은 인현왕후의 모자란 점만 들추었고 그 바람에 인현왕후는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고 장희빈이 한때 왕비가 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장희빈의 최후를 알고 있죠? 사약을 받고 결국 죽게 되잖아요. 장희빈이 몰락하면서 바로 남인도 황국 정치에서 소멸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인 승리자는 바로 서인이에요. 이 서인이 최종적 승리자로 남게 됩니다. 이 서인이 남인과 겨루는 과정에서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졌어요. 이 두 세력은 숙종의 뒤를 이을 왕을 누구로 정할지를 두고 대립했는데 소로는 세자인 장희빈의 아들을 밀었고 노로는 숙종과 무수리 사이에서 태어난 연인군 훗날 영조를 지지했어요. 여기서 무수리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허드렛 일을 하는 궁궐의 하녀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중 한 명이 숙종의 눈에 들어 왕자까지 낳은 거죠.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왕위를 잇게 되어서 처음에는 소론이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경종이 4년 만에 죽은 뒤 연인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결국 노론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었답니다. 연인군이 바로 조선 21대 임금 영조예요. 영조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탕평책을 내세우는 거였어요. 탕평이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히 한다는 뜻입니다. 듣거라, 붕당을 지어 서로 헐뜯고 다투는 데에서 생겨나는 해로움이 지금처럼 심각한 때가 없었노라. 우리 조선은 땅이 좁아 인재가 그리 많지 않은데 대신들이 자기 편 사람들만 쓰려 하고 서로 상대편을 공격하는 데에만 힘을 쏟으니 나라의 정책이 올바로 설 수가 없다. 앞으로는 탕평의 뜻을 세워 인재를 공평히 쓰겠노라. 이렇게 탕평 정치를 이끌었던 왕이 크게 두 명인데 바로 영조와 정조를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탕평 정치에서도요, 노론 쪽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붕당 정치의 전개와 붕당 정치의 변질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통치 체제를 살펴볼게요. 임진왜란을 거쳐 조선 후기가 도래하는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싹 바뀌어요. 시대 구분에서도 잠시 이야기했었지만 이씨왕이 그대로 계승해서 조선인 거지 이건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정치 및 군사 면에서 변화를 볼 건데요. 주목해야 하는 정치기구는 바로 비변사입니다. 조선 후기에 매우 중요하고 파워가 막강했던 기관이에요. 조선 전기에는 의정부 6조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후기에 가서는 이 비변사가 의정부를 누르고 최고의 회의기구가 됩니다. 그럼 이 비변사가 무엇이냐? 비변사는 본래 중종 초에 만들어진 군사전략기구였어요. 심지어 임시기구였죠. 원래는 전쟁이 수습되면 없어져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명종 때 없애지 말고 계속 두자 해서 상설기구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터지자 이 비변사가 국가 최고 통치기구가 되어버린 거죠.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도 이 비변사는 해체되지 않고 조선 후기 세도정치 시기까지 쭉 핵심 권력기관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군사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행정일까지 전부 비변사가 결정하니까 의정부는 있으나 마나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전쟁 상황도 아닌데 비상사태처럼 군사전략기구가 다른 기관들의 권한을 흡수해서 모든 것을 견제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위험한 거죠. 비변사를 장악한 신하가 정권과 군권을 쥐락펴락하게 되다니. 군대가 왕의 명령이 아닌 비변사 대신들의 말을 따르게 되니 왕권은 땅바닥으로 추락을 하게 돼버린 거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조선 후기 군사제도, 오군영 체제. 조선 전기의 중앙군이 5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임진왜란을 거쳐 후기로 가면서 체제가 바뀌어요. 무엇으로? 오군영으로요. 신식무기의 개발과 군사 전술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체제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앞선 5위는 한양만 방어한 군대였는데 중앙과 그리고 동서남북, 그래서 5위였죠.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군영은 방어 지역을 한양뿐만이 아니라 경기 일대까지 확대시켜요. 가장 중요한 오군영의 핵심인 훈련 동합을 설명하자면 총을 쏘는 포수, 활을 쏘는 사수, 창을 쓰는 살수, 이렇게 3수병으로 이루어졌는데 모두 직업 군인이었어요. 대충 훈련을 받는 일반 백성들이 아닌 직업으로 삼고 장기간 복무하는 전문 군인들이죠. 이렇게 훈련도감이 태어난 이후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 금이영 같이 나머지 군영들이 추가가 되어서 5군영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 정치 운영과 군사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시험 범위의 마지막인 영조와 정조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